반갑습니다.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문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인자격증 완전정보 유통관리사 편 12번째 시간으로 유통 경쟁과 전략의 내용들 그리고 서비스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 마케팅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내용인 것 같지만 실제 그 안에 내용들이 차이 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 유형들이 단순한 암기 형태로는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고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응용을 해야 풀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잘 정리하시고 이해하면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영 전략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포터의 경쟁 우위 5가지 5세력 모형 이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BCG 매트릭스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실제로 처음 보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할 거고 조금 낯선 용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유통 경쟁과 전략의 내용에서 마케팅의 전략에 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 전략은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혁신적인 개선안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마케팅 전략인데요. 이 전략은 현재 환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경이 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상당히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의 트렌드의 변화라든가 소비의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국가 정책의 변화라든가 거시 미시를 우리가 배웠었죠. 미시적 환경과 거시적 환경, 거시적 환경과 미시적 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케팅 활동의 효과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마케팅을 한 다음에 단순하게 이번에는 많이 매출이 안 늘었네, 이번엔 매출이 조금 늘었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에 투입된 비용 그리고 마케팅을 투입된 비용 대비 수익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항상 면밀하게 그 효과를 측정을 해야 마케팅 전략을 그 다음에 또 올바르게 세울 수가 있게 되죠. 또한 기업의 목표를 항상 재검토해야 합니다.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우리가 기업의 목표가 어떤 것이었지라는 걸 항상 다시 한번 명시를 하고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하는 거죠. 기업은 물론 이윤 창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윤의 창출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목표를 세울 수도 있고요. 혹은 어느 정도의 생산량을 갖춰서 어느 정도의 판매량을 유도하겠다라는 수량에 대한 것도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의 목표를 재검토를 해야 되고요. 마케팅 수단의 혁신을 항상 도모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일괄적으로 매번 같은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환경 변화에 맞게 마케팅의 방법도 계속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고객들에게 매번 똑같은 이미지와 매번 똑같은 마케팅 전략을 사용한다면 고객들은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나 애호도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케팅 수단의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는 거, 이게 가장 첫 번째로 마케팅 전략의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케팅의 전략 내용은 시장 표적의 발전과 선택인데요. 시장에서 우리가 표적 시장을 정하죠.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표적 시장을 정하고 과연 이 표적 시장 내에서 얼마만큼의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이걸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항상 마케팅 전략의 내용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목표 없이 혹은 시장 세분화 없이 표적 시장 없이 마케팅 전략을 수행한다는 것은 당연히 말이 되지 않겠죠. 자, 그리고 경쟁사의 상황 분석과 마케팅 믹스의 문제 등을 해결을 해나가도록 한다.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경쟁자들이 있는지 그리고 경쟁자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전략을 거기에 맞게 세워야 됩니다. 실제로 시장 내에 경쟁자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는 경쟁 우위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차별화 전략을 세운다든가 다른 기업과는 조금 다른 전략을 세워서 혹은 다른 특성을 가진 제품을 가지고 마케팅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마케팅 믹스의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자, 마케팅을 할 때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마케팅의 포피 4가지가 있었습니다. 프라이스, 가격, 프로덕트, 제품,
그리고 프로모션, 촉진 전략, 플레이스, 유통 경로 혹은 장소라고도 표현했었죠.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믹스가 되어서 마케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물론 가격과 대부분 유통 경로 전략을 세워서 많이 작업을 진행하지만 다른 촉진 전략들, 무수하게 많은 촉진 전략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서 시장에 제공할 것인지, 결국은 마케팅 믹스 네 가지가 회사마다 사용하는 요건에 따라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믹스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알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믹스를 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행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의 전략의 주요 내용들 실제로 잘 파악을 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행을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에 대한 거는 시험에서 문제에서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케팅 전략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이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케팅 전략의 요건인데요. 마케팅 전략을 수행하려면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자, 그런 요건들을 쭉 볼 텐데요. 자, 적합성입니다. 첫 번째가 예측 가능한 환경적 위험과 기회에 대해서 적합한가. 지금 우리가 마케팅을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지금의 시기가 마케팅 전략을 이제 세우고 계획하고 수행하기에 적합한 시기인가, 이거를 가장 먼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환경적 위협, 우리가 예측 가능한 환경적 위험이 너무 크다면, 그 위협이 너무 크다면 지금 굳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수행해 나가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마케팅 전략이 이 환경 변화에 적합하고 이 기회에 대해서 적합한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어느 하나의 비중을 둔다기보다 마케팅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서 두루두루 살펴봐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니은에 보시면 타당성인데요.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춘 정보인가? 자, 마케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소비자들에게 임의로 만들어낸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원래 맞지 않는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춘, 과연 소비자들이 봤을 때 설득을 당할 만한 혹은 이해를 할 만한 정보인가, 그리고 자극적으로 다가올 만한 정보인가를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과연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가, 이 광고의 목적과 맞게 혹은 이 마케팅의 목적과 맞게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가 파악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디귿의 일관성입니다. 상호 간의 일관성을 갖고 또한 목표와도 일관성이 있는가. 자,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마케팅 믹스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상호 간에 이것들의 내용이 적합한지, 마케팅 믹스가 적절하게 배합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목표와 지금 현재 세우는 마케팅 전략과 과연 일관성이 있는지를 고민을 해봐야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마케팅 믹스를 짜다 보니 가격적인 면, 프라이스 면에서 계속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면 점유율, 물론 이제 낮은 가격은 많은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지만 프라이스의 조정을 통해서 마진을 높이는 전략을 쓴다면 이거는 기업의 목표와 실제 마케팅 전략과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작업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상호 간의 일관성을 갖고 마케팅 믹스와 기업의 목표를 적절하게 배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의 요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실행의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좋게 세우고 정말 올바르게 세워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이는데 실제 우리가 이 마케팅 믹스를 계획하고 마케팅 전략을 계획하고 이것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자원이 충분한가, 그리고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되는가를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는데 우리 공장은 아직까지 생산량을 늘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자원을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적절하게 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 결국은 지금까지의 내용으로만 봐서도 뭐예요?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업의 전사적인 정보와 전사적인 협동이 필요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미음의 취약성입니다. 불확실한 자료와 과정에 의존하여 예측되고 있는가.
자, 시장을 예측합니다.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과연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잘 이용될 것인가, 많이 팔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텐데요. 그 정보의 타당성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요즘에 보니까 잘 안 팔릴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잘 팔릴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예측 정보는 좋지 않겠죠. 그리고 특정한 매체라든가 특정한 동영상이라든가 특정한 뭐 광고라든가 이런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를 살펴보고 거기에만 의존해서 마케팅 전략을 세운다면 오류가 생길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불확실한 자료와 가정에 의존해서 우리가 예측하고 있지 않은가,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잠재적 보상인데요. 예측 결과가 목표에 비추어서 만족스러운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기업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어느 정도의 금액을 마진을 남기자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실제 그 예측 결과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목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걸로 예를 들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측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목표를 변경을 해야겠죠. 그래서 잠재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의 보상을 얻을 수 있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이거에 맞춰서 혹은 이거보다 조금 더 높게 기업의 목표를 수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케팅 전략의 요건을 살펴보면 실제로 뭐 적합성, 타당성, 일관성, 실행 가능성, 취약성, 잠재적 보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전체 내용이 회사 내에서 전체 부서들이 계속해서 서로 상호 연관적으로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 내용인 거를 우리가 유추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케팅이 전사적 활동이고 갖춰야 하는 마케팅 전략의 요건이 상당히 어렵다. 하지만 실제 이런 마케팅의 전략의 요건들 항상 기준은 기업의 목표 그리고 이 기업의 목표와 일치해서 여러 가지 요건들을 살펴봐서 마케팅 전략을 수행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이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어떤 한 담당자나 어떤 한 부서의 일관된 내용으로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사적으로 이러한 관점들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에서 적합성이다, 타당성이다, 일관성이다 이렇게 묻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실제적으로 마케팅의 전략 요건들이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되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요. 이 내용이 전사적 관점에서 서로 협력적으로 구성이 되어야겠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유통 전략을 짤 때 사업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구성을 합니다. 포트폴리오. 이거를 구성하는데 과연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분석하고 또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분석이라는 것은 일단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각화 기업의 전략 분석 방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산업군을 운영을 하고 있는 어떤 회사의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이란 얘기죠. 그래서 한 가지 사업군만 하고 있는 거를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국적 기업이나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들을 대부분 평가할 수 있겠죠. 다수의 사업 중에서 신장시켜야 할 것 혹은 축소시켜야 할 것, 현상 유지를 도모해야 할 것 등을 선별하기 위한 기법이 바로 여기 포트폴리오 분석 방법입니다. 각각의 영역으로 나눠서 이것은 앞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되고 이것은 유지만 하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그만해야겠다라는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바로 포트폴리오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포트폴리오 방법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업이 마케팅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느 쪽의 마케팅 전략에 비중을 많이 치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은 조금 발을 빼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사가 속한 시장의 경쟁 상황에서 자사의 주요 사업 부문인 전략적 사업 단위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고 포트폴리오에서 알고자 하는 거죠. 사업군이 도대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수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바로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주로 등장하는 게 바로 BCG 매트릭스라는 건데요. 성장과 점유 매트릭스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지휘와 맥킨지 모형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대부분 BCG 매트릭스를 많이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BCG 성장과 점유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업의 전략 사업 단위를 시장 성장률과 상대적 성장률이라는 두 변수를 양측으로 그리고 2차원 공간상에 표시를 하여 각 사업의 상대적 매력도 그리고 새로운 전략 등을 제시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성장률과 점유율을 가지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기업이 어느 사업군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판단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뒤에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일단 내용을 보시면 경영자는 회사가 처한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유통 경영을 해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하고 어디에 비중을 둬야 하는지를 이 매트릭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수직축은 시장 점유율로서 시장에서의 매력도 척도이며 가로축은 시장 점유율을 제시하며 시장에서의 기업의 강점 척도를 나타낸다. 성장률과 점유율을 가지고 현재 그 사업군의 위치를 파악해서 그것을 구분한 다음에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면 되는지를 구분하는 매트릭스가 바로 BCG 매트릭스입니다. 4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CG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가로축과 세로축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세로축은 성장률, 그리고 가로축은 마켓쉐어에서 점유율로 구분을 하고요. 4가지 단계로 나눴죠. 하이로우 단계로. 자, 하나씩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높은 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로축으로 높고 가로축으로 높은 거. 지금 마켓 그로스 레이트, 즉 성장률이 높은 위치, 그리고 마켓 쉐어, 점유율이 높은 위치, 별이 있죠, 별. 가장 맨 앞에. 둘 다 하이, 점유율도 높고 성장률도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타, 별이죠. 자, 이 해당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현재 시장에서 물건이 굉장히 잘 팔리고 또한 꾸준하게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전체 사업군 중에서 가장 돈을 잘 벌어들이고 가장 마케팅 효율이 높은 시장군이 바로 여기 별 모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당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겠죠. 자, 장점은 당연히 뭐겠어요? 이렇게 유지만 하면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차지하고 성장률이 높으니까 많은 현금을 벌 수 있겠죠. 회사 입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점도 존재하겠죠. 자, 1등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만큼 많은 기업의 이익이 이쪽으로 투입이 돼야 돼요. 다시 재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별에 대한 것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잘 된다고 해서 그냥 두고 유지시키면 된다. 이게 아니라 잘 되는 사업군도 유지를 해야죠. 그만큼. 그래서 유지를 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게 바로 저 별의 위치. 그래서 점유율과 성장률이 둘 다 하이, 높은 위치가 바로 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의 성장률은 낮아요. 로우이지만 점유율은 높은 상태. 바로 현금 젖소, 캐시카우라고 부릅니다. 캐시카우라고 부르는데 왜 캐시카우라고 부르냐면 성장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성장률은 낮습니다. 로우예요. 그런데 점유율은 높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성장은 하지 않지만 꾸준하게 현금을 벌어다 주는 사업. 그 사업군을 캐시카우라고 부릅니다. 지금 소 그림에 달러 그림이 딱 들어가 있죠. 그래서 캐시카우, 가장 현금을 많이 벌어들이는 애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얘가 벌어온 현금을 별에다가 보통 또 재투자를 해주죠. 별에다가 재투자를 해서 계속 1등 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군을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들여서 별을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캐시카우 같은 경우는 현금을 계속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군도 역시 유지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 성장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현금은 계속 꾸준하게 뒤에서 많이 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캐시카우가 보통 다른 사업군으로 투자를 해주는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률은 낮고 점유율은 높은 상태. 밑에 있는 캐시카우가 되겠습니다. 캐시카우. 자, 그 다음에 빨간색 물음표가 있죠. 물음표. 보시면 마켓 그로스는 높은 상태예요. 하이의 상태이고 그리고 가로축에 있는 마켓 쉐어 점유율은 낮은 상태입니다. 자, 성장률은 높고 점유율은 낮대요. 그럼 어떤 사업군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사업군입니다. 자, 다시 성장률이 높습니다. 꾸준히 성장을 해요. 그런데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성장은 하고 있으니까 발달을 잘 될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스타로 넘어갈 것 같은데 점유율이 계속 낮아요. 그래서 스타가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좀 물음표, 퀘스천 마크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물음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결정기로에 쓸 수 있죠. 우리가 성장률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스타 자리로 옮겨가자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물음표, 말 그대로 물음표니까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생기지 않는다면 사업을 철수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현금 또한 누가 줍니까? 당연히 캐시카우. 점유율은 가장 높지만 성장률은 낮은 캐시카우가 현금을 전달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스타나 물음표 같은 경우는 캐시카우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계속 현금 유입이 되는 거죠. 투자를 계속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림에 있는 연두색 강아지, 개입니다. 개. 자, 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장률도 낮고 점유율도 낮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실제로는 철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장도 못하고 점유도 하지 못하는 단계죠. 그래서 캐시카우에서 여기 개가 있는 자리에는 현금 투입을, 재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장률이라도 높아야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사업군 영역 내에서 범위가 너무 작죠. 지금 성장률도 낮고 마켓 쉐어링 점유율도 낮기 때문에 앞으로 그냥 이 사업은 조금 하기 어렵겠다 해서 접어야 되는 사업군으로 볼 수 있겠죠. 회사가 여러 가지 사업군을 지닌 상황에서 이것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이 상태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이 해당 사업군은 별의 자리에 있구나, 해당 사업군은 캐시카우구나, 해당 사업군은 퀘스천 마크구나, 해당 사업군은 도그, 개구나, 이렇게 비교를 해서 살펴본다면 우리가 어떤 마케팅 작업을 수행하고 어떤 경영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 게 바로 이제 BCG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뭐 이런 형태의 그림은 아니지만 그래프를 놓고 네 가지 형태로 나눠 놓고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고요. 또한 BCG 매트릭스의 내용들 단순하게 그냥 스타가 어떤 거고 캐시카우가 어떤 거고 퀘스천 마크가 어떤 거고 도그가 어떤 건지 이 네 개를 구분해서 물어보는 문제들도 계속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성장률과 점유율을 세로축과 가로축에 놓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이 BCG 매트릭스. 그래서 결국 목표는 이 BCG 매트릭스 구분을 통해서 해당 사업군이 어떠한 전략으로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음표는 시장에서의 성장률은 높았어요. 시장에서의 성장률은 높았는데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성장은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뭐가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1등 사업군으로 넘어갈 건지 아니면 또 시장에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도태가 돼서 개가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업 초기에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입니다. 초기에 시장에 진입을 하면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은 계속 보이죠. 사업 초기에. 그런데 점유율을 갖춰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쟁력이 있는 사업 단위는 시장 점유율 확정을 위해 현금을 지원받아서 별 자리로 이동할 것인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캐시카우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우리가 점유율까지 확장을 해서 마케팅을 하고 적극적으로 촉진 활동을 해서 별 자리로 이동할 것인지 아니면 철수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철수한다고 하면 개 자리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캐시카우를 통해서 실제로 현금을 지급받아서 옮겨갈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초기 사업군 같은 경우는 점유율을 많이 빨리 차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성장률이 높을 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의 뭔가 이제 반응은 있는 것 같은데 꾸준하게 성장률은 높아지는데 점유율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할 때 이게 시장에서 과연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죠. 이때 재투자를 할 것인가, 그래서 별의 모양으로 산업군에서 1등 산업군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성장률만 높으니까 점유율을 갖추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멈출 것이다 해서 철수를 할 것인가, 개의 자리로 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음표가 그런 역할, 말 그대로 물음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산업군에 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자, 두 번째는 별인데요. 스타, 별이죠. 높은 시장 점유율과 성장률과 높은 상대적 시장 점유율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 높아요. 그래서 성장도 잘 되고 점유도 많이 하고 있어요. 돈을 가장 잘 벌어오죠. 1등 사업군이죠. 다만 자체 사업을 통해 현금을 많이 벌어들이지만 시장의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도 감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등 사업군을 유지를 하기 위한 노력들이 실제 수익보다 어떤 부담이 되는 수준까지 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별의 시장도 캐시카우로 가거나 물음표의 자리로 다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자, 성장률이 둔화되면 현금 젖소로 이동을 하게 돼요. 점유율은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성장이 멈추게 되죠. 그러면 현금 젖소로 밑으로 딱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꾸준히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군으로 변모가 되죠. 그러다가 다른 사업군에 꾸준히 재투자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캐시카우, 현금 젖소의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뭐 상대적인 네 가지 뭐 물음표 그리고 별 그 뒤에 나올 캐시카우라든가 도그 이 네 가지 시장이 특정한 시장을 이제 분석을 했을 때 명확하게 이 시장에서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내 분야를 나눠서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자금 젖소입니다. 캐시카우 혹은 현금 젖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시장 성장률은 낮지만 상대적 시장 점유율은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다른 사업들에게 자금을 꾸준히 공급을 해줘요. 그리고 시장에 성숙기 형태일 때 이렇게 됩니다. 성장기 때 이미 성장을 쫙 하고 점유율도 높여놓은 상태예요. 그런 다음에 성숙기가 찾아와서 성장이 조금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성숙기에서 쇠퇴기 초기에 속한 사업으로서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군이다. 사업에서 성장률을 이미 높여놨고 점유율을 높여놨었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도 계속 돈을 벌고 있는 사업군이에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이익 창출이 높은 반면 시장 성장률은 낮기 때문에 캐시카우에다가 스스로 재투자를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장을 한번 했다가 멈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시 재투자해서 성장률을 올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시장 성장률은 또 낮기 때문에 재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입니다. 개. 시장 성장률이나 시장 점유율이 모두 낮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점유율도 없고 성장도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는 이제 철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 시장을 접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수익성이 낮고 시장 전망이 어두운 사업군을 보통 개로 놓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낮고 시장 전망이 어두운 사업군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시장 쇠퇴기에 속하고 이익도 크지 않으며 재투자를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성장도 안 되고 점유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재투자를 한다기보다 그냥 초기 사업군으로 차라리 물음표 자리로 들어오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개 같은 완전히 다 떨어진 상태, 밑에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투자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BCG 매트릭스 네 가지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왕이면 그림을 따로 한번 딱 그리셔가지고 이 분야가 이렇기 때문에 스타고, 이래서 캐시카우고, 이래서 퀘스천 마크고, 여기가 이래서 도그구나,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러한 사업군에 대해서는 이런 전략을 취해야 되고, 이런 사업군에 대해서는 이런 전략을 취하고, 이런 마케팅 전략을 쓰면 어느 자리로 옮겨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까지 전체를 이해를 좀 해두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사실상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 BCG 매트릭스가 분석에서의 한계점이 조금 있습니다. 뭐냐면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가지의 지표를 가지고 구분을 해서 높고 낮은만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반드시 어떤 점유율이 너무 높으면 실제 수익성이 성장이 없더라도 더 많을 수도 있죠. 근데 점유율이 낮더라도 제품의 가격이 높으면 수익성도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비례하지는 않는데, 일단 단순 지표로서 두 가지를 비교해놨다, 이런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만이 시장 기회를 결정하진 않는다. 시장 점유율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실제 시장에서 아주 극소수지만 많은 매출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죠. 상품이 상당히 비싸거나 이럴 때는. 그러면 특수한 시장에서만 점유율을 지니고 있더라도 충분한 매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은 조금 이제 분석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BCG 모델은 현재 시점의 위치만을 보여줌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환경 변화와 전략 실행의 효과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재 시장의 딱 내용만 보여주는 거죠. 우리 사업군의 내용만. 그래서 환경을 분석한다든가 향후에 어떤 식으로 변해 나가겠다라는 것까지를 알기에는 조금 한계점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BCG 모델 이런 한계점이 있고요. 또한 고성장 분야에 있는 사업단이나 제품이 반드시 자금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는 가정도 맞지 않을 수 있다. 자, 현재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시장에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현금 캐시, 현금 젖소, 캐시카우를 통해서 투자를 계속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스타 시장이 실제로는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어떤 지표가 있을 때 높으면 뭔가가 많이 들고 적으면 뭔가 안 되는 이런 이제 비례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한계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BCG 매트릭스가 현재 우리 회사의 사업군,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에 대한 파악은 상당히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매트릭스, 즉 포트폴리오 분석 방법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의 한계에 대한 것들은 역시나 시험에서 크게 많이 묻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BCG 매트릭스를 이해할 때 이런 의문점이 조금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성장률이 높고 점유율이 높으면 유지하는데 무조건 돈이 많이 드느냐, 그리고 점유율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매출이 낮다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한계점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이클 포터 얘기를 좀 해야 하는데요. 우리 유통관리사에서는 마이클 포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클 포터의 경쟁 우위 전략과 이 뒤에 나올 오세령 모형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자, 경쟁 우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제시를 한 겁니다. 마이클 포터. 자, 원가 우위 전략이 있죠. 낮은 비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경쟁적인 가격을 구사할 것인가. 다른 기업보다 우위에 서려면 원가를 낮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적인 할인을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를 팔더라도 이익의 마진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원가 우위 전략은 경쟁사보다 저렴한 원가로 경쟁을 하겠다라는 전략이고요.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경쟁사보다 낮은 비용에 생산하여 박리담에 의한 매출 극대화를 노린다. 다른 곳보다 싸게 만들면 싸게 팔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박리담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가격이 아무리 저렴해도 비슷한 품질의 제품을 제공해야 하고 원가 우위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은 저비용 생산 구조와 유통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설비 투자, 간접비, 연구비, 광고비 등의 모든 비용을 통제해야 한다. 자, 낮은 가격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 팔리는 건 아니죠. 해당 시장의 경쟁자들과 유사한 제품의 품질은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제품 설비나 공장이나 이런 곳에 투자나 통제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단점은 조금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했을 때 우리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다른 것과 품질이 유사하게 만들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겠다. 그리고 원가 우위 전략의 단점은 기존 고객의 충성도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더 싼 제품이 나타나는 순간 고객을 잃어버립니다. 고객들은 제품이 저렴하면 일단 많이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저렴해질수록 고객들이 물론 많이 늘긴 하지만 충성도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다른 데 싼 데 가도 나타나면 우리보다 싸면 다른 데 가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도 있죠. 하여튼간 첫 번째 경쟁 우위 전략으로서는 마이클 포터가 원가 우위 전략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전략은 차별화 전략입니다. 자, 이제 원가보다 우리는 다른 기업들보다 조금 다르게 만들 거야. 차이가 나게 만들 거야. 그래서 차별화하는 거죠. 소비자들에게 독특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경쟁사들과 차별화된 제품, 즉 고품질, 독특한 디자인, 서비스, 기술, 마케팅 기법을 활용해서 고객들에게 차별성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나만 가지고 있는 거야. 혹은 이거는 이런 브랜드에서만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어. 같은 충성심이나 애호도를 길러주는 거죠. 그리고 정확한 시장 세분화와 합리적인 표적 시장의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전략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 차별화를 우리 기업 마음대로 차별화하는 게 아니죠. 해당 시장을 세분화해보고 이런 수요가 충분하다고 여겨졌을 때 이런 차별화 전략을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마케팅 믹스가 복잡해지고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세분화 시장을 표적 시장으로 정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해당 시장에 대한 마케팅 믹스를 새로 구성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경로가 복잡해집니다. 그럼 관리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존재한다. 상대적으로 고객의 브랜드 및 제품에 대한 충성심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 판매를 하는 상태에서 차별화 전략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기존의 브랜드 애호도를 충성심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판매를 하다가 특정한 시기에 이벤트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차별화 전략을 구사해서 충성심을 더 높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 전략 두 번째 전략이었고요. 세 번째가 집중화 전략입니다. 어떤 요소에 집중할 것인가? 자, 우리가 원가 우위도 할 거고 차별화도 할 거야.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은 실제로 한 가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중 차별화 전략과 원가 집중 전략으로 구분하거나 통합을 해야 돼요. 자, 원가 집중 전략은 비용상 우위를 통해서 원가에 경쟁력을 주는 거였죠. 그리고 틈새 시장이나 특정 세분 시장에 집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시장의 원가를 저렴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해당 틈새 시장을 노려서 원가 집중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집중 차별화 같은 경우도 차별화 우위를 바탕으로 특정 구매자 집단이나 제품 라인 또는 지리적 시장 등을 공략 대상으로 하는 특정 세분 시장을 주력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다른 세분화된 시장을 포기를 하고 해당 시장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업군들은 역시 좀 접어두고 해당 차별화 우위 전략을 집중적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실제로 원가를 집중하거나 집중 차별화를 하거나 둘 다 뭐 기업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고객들에게 충성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집중 차별화 전략이 되겠고요. 대신 고객들의 충성도를 좀 얻기는 어려운 게 바로 원가 집중 전략. 더 싼 데가 나오면 바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어떤 것에 집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원가 우위, 차별화, 집중화 전략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마이클 포터의 경쟁 우위 전략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포터는 경쟁의 우위에 서려면 이런 식으로 집중하는 요소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세 가지 원가 우위, 차별화, 집중합니다. 자, 그 다음은 마이클 포터의 경쟁 5세력 모형입니다. 앞에 있었던 전략과는 또 다른 전략이에요. 그래서 마이클 포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에 진입을 하든 기존 경쟁 시장에 참여를 하든 시장에 들어갈 때는 5가지의 세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세력, 5포스라는 거는 우리가 시장에 참여를 할 때 우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우리가 들어갔을 때 빨리 선점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 혹은 그런 과제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를 잘 통제하고 있다면, 5세력을 잘 통제하고 있다면 우리가 해당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5가지 세력을 잘 갖추고 있는 경쟁자들이 있다면 그곳의 경쟁 우위를 그 회사가 가지고 있겠다라고 보는 관점이 바로 마이클 포터의 경쟁 5세력 모형입니다. 이 5세력 모형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냥 5세력 모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5가지 파워 모형이라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하여튼 5가지, 5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마이클 포터의 경쟁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은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 모형 이렇게도 부르고요. 산업구조의 매력도 분석을 통해서 외부 환경 요인을 사업 단위 내부에 반영시키는 전략 도구로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고 자 이것을 어떻게 통제해서 우리가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경쟁 요인 분석은 5가지 기본적 경쟁 요인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5세력 모형이라고 정확하게 이론에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거나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때 미리 산업의 구조와 환경들을 살펴보고 예측할 수 있도록 제시한 5가지의 경쟁 요소를 얘기를 하는데요. 구매자의 교섭력, 그러니까 우리의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교섭력이죠. 우리에게 얼마나 까칠하게 교섭을 해오는가. 그리고 공급자의 교섭력, 우리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공급자들이 얼마나 까칠하게 하는가, 교섭력을 지니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는 시장에 어떤 대체제들의 위협이 있는가, 우리 물건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많이 있는가. 그리고 기업 간의 경쟁, 지금 현재 해당 시장의 기업 간의 경쟁도가 얼마나 심한가. 그리고 잠재적인 진입자, 향후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참여자들이 들어올
시장인가를 5가지로 놓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통제하면 우리가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전략적 5가지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 마이클 포터의 경쟁 5세력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세력 모형 같은 경우는 앞서서 봤지만 5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자, 기존 시장의 기존 기업 간의 경쟁입니다. 우리가 해당 시장에 참여를 할 건데 해당 시장이 기존 기업 간의 경쟁이 굉장히 심하게 되면 산업의 매력도가 떨어지죠. 우리가 그 시장에 들어가서 굳이 사업을 해야 해?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 또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적기에 철수를 할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심하면. 근데 반대로 우리가 들어갈 때 경쟁이 심하지 않다면 그만큼 산업의 매력도가 높다는 거죠. 우리가 해당 시장에 들어가서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 그리고 차별화 또는 원가 절감보다는 그대로 판매 전략을 세워서 마케팅을 꾸준히 해도 경쟁 시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업 간의 경쟁은 낮을수록 우리가 진입하기가 좋다라고 첫 번째 조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항상 중간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기업 간의 경쟁. 자, 그리고 대체제의 위협입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면 그 시장은 역시 어때요?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물건만 쓸 수 있게 돼야 되죠. 그래서 기존 고객들의 대체제 이용으로 인한 기업 수익이 악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그러는 고객 관계 관리, 그리고 기존 고객의 로열티를 강화를 해서 실제로 고객들이 다른 대체제를 비슷한 물건을 선택하지 않도록 고객을 관리하는 거죠. 우리 제품을 쓰도록. 우리 제품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고객들을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체제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대체제의 위협 정도는 당연히 낮은 것이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다. 그래서 기존 기업 간의 경쟁이 낮은 것이 좋고 대체제의 위협이 당연히 낮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물건들의 위협이 낮은 것이 좋다. 자, 또한 우리의 물건을 구매를 하는 구매자들이 물건을 계속 싸게 해달라고 교섭을 너무 심하게 하면 그것도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매자의 교섭력도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냥 우리가 물건을 제시를 하면 그 가격대로 그냥 그대로 사주는 구매자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구매자의 교섭력은 낮은 것이 좋다. 이게 세 번째고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를 합니다. 품질이 굉장히 좋다. 우리 거는 그만큼 가격의 가치를 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처음에 제공할 때부터 협상을 잘해서 물건값을 고정해 놓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것은 구매자의 교섭력, 즉 낮으면 좋다. 그리고 공급자의 교섭력, 우리에게 자재나 원자재를 공급해주는 공급자들이 있겠죠. 이 공급자들도 어떤 게 좋아요? 교섭력이 낮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달라고 할 때 우리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가격에서 적절하게 제공을 해주는 공급업자가 있다면 우리가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혹은 우리가 공급자에게 교섭을 해서 오히려 더 낮은 가격으로 우리가 물건을 받아올 수 있다면 그만큼 원가 우위에서 우리가 우위에 서서 경쟁 우위에도 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나 구매자는 교섭력이 낮은 게 좋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커지는 거죠, 교섭력이. 그래서 구매자나 공급자의 교섭력이 낮은 게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양쪽에 이제 바게닝, 파워 오브 바이어스, 파워 오브 서플라이스 해가지고 양 당사자의 교섭력이 낮은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입니다. 우리가 어느 해당 시장을 장악했을 때 꾸준하게 잠재적인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들어오면 해당 시장이 또 포화가 되겠죠. 그래서 진입장벽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진입장벽을 잘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시장은 아무나 진출하기가 어려울수록 경쟁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은 낮아야 되죠.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해서 진입장벽은 높은 게 우리가 경쟁 우위를 가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뉴 엔터런스가 많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이 좋겠죠. 그래서 현재 산업 밖에 있는 기업이 해당 산업 안으로 진입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진입 장벽을 통해서 통제를 하고 규모의 경제나 절대적 경쟁 우위를 갖추어서 우리가 진입 장벽을 만들어 놓으면 아예 들어올 생각을 못 하죠.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5가지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구매자의 교섭력은 그리고 공급자의 교섭력은 낮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방금 봤던 진입 장벽은 높아야 된다는 거, 기존 시장 간의 경쟁 그리고 기존 시장 안에서의 경쟁자의 경쟁은 낮을수록 좋다는 거, 그리고 대체제의 위협도 역시 낮은 게 좋다는 거, 대체제가 많이 없어야 좋다는 거, 이렇게 5가지 마이클 포터가 얘기한 경쟁의 우위에 서기 위한 5가지 세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역시 시험에서 꾸준하게 등장을 하니까요. 잘 알아두셔야겠고요. 자, 서비스 마케팅을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자, 중요한 거는 서비스 마케팅이라는 거. 서비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무형으로 제공되고 상품 판매와 연계돼서 제공되는 어떤 활동이나 편익이나 만족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서비스를 어떻게 제시하느냐, 뭐 이런 유통관리사에서 거기에 내용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서비스를 어떠한 퀄리티로 제공을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소에 대한 내용을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죠. 자, 서비스는 무형성이고 이질성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요. 제공을 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제공이 됩니다. 똑같이 커피를 만들더라도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항상 존재할 수 있죠. 상품은 똑같이 만들어지지만 서비스는 좀 이질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비분리성입니다.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서비스를 누군가 나에게 제공을 하는 순간 서비스가 생성이 되면서 나에게 제공받는 순간 서비스가 소멸이 돼요. 그래서 비분리성과 소멸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서비스는 재고로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순간 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서비스 품질 관리, 서브퀄이라고 부르는 이 품질 관리 모형이 중요한데요. 이 모형의 개념이 뭐냐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실증적인 수행 방법이다. 자, 조금 쉽게 얘기하면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 것이 옳은 거고 그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했음을 평가하는 측정 요소로서 제시하는 게 바로 서브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서비스 영역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지표를 바로 서브퀄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모형의 핵심 가치죠.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 자, 시험에서 꾸준하게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내용들, 물론 유형성, 눈에 보이는 것, 실제 물리적 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는가, 직원들이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있고 잘 준비하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유형성이고요. 자, 신뢰성과 확신성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신뢰성은 고객에게 약속한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신뢰성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확신성은 직원들의 지식과 예절, 친절도, 그리고 신뢰와 확신을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역량을 얘기합니다. 자, 두 개의 의미가 거의 유사해 보이죠. 그런데 신뢰성은 말 그대로 고객에게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직원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에게 하는 영역, 그리고 확신성은 직원들 스스로가 나는 이거를 할 수 있어 라는 개념을 가지는 게 바로 확신성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의 신뢰성과 직원의 입장에서의 확신성의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두 가지 헷갈려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자, 응답성은 고객을 돕고 내가 자발적으로 빨리 가서 고객을 응대해 주겠다는 그런 신념,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잘 대처를 하는지 이런 영역들을 가지고 응답성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공감성은 기업이 고객 개개인에게 갖는 관심과 배려, 얼마나 고객들의 대화나 고객들에게 공감을 해주는가, 이것을 바로 공감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 문제를 풀어오면 굉장히 쉽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 이렇게 5가지를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문제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서브퀄은 일단 목표 고객의 지각된 서비스 요구 수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비스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서비스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자체가 되게 애매모호한 면이 있죠. 하지만 서브퀄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대면 질문을 하기도 하고 직원들 스스로에게 대면 질문을 하기도 해서 이런 영역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한 모형이 바로 서브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브컬은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인식, 그리고 고객에 의해서 지각된 서비스의 실행의 수준, 내가 얼마나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고객의 서비스에 대한 지적과 제언, 그리고 고객의 기대와 만족에 관한 직원들의 느낌, 이런 것들을 다 세부 정보로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서브컬의 측정을 통해서. 그런데 자, 이렇게 활용이 되고 계속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는데, 전체적인 서브컬 자체가 시험에서 나올 때는 이런 강점이나 활용점보다는 실제 어떤 영역인지가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실제로 보시면 서비스 품질에 대한 다차원적인 평가에 있어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서브컬의 5가지 구성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등장을 합니다. 유형성, 신뢰성, 수익성. 자, 수익성은 없었죠. 수익성 틀리고, 확신성, 공감성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 빠진 게 뭐였죠? 유형성, 신뢰성, 공감성, 확신성. 그죠? 그리고 실제 수익성은 제공이 되지 않고요. 고객들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 나오는 서브컬의 요소들이 유형과 신뢰, 확신, 실제로 신뢰성과 확신성을 비교하는 정도의 문제는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요 범위 안에 5가지의 범위 안에서 그냥 출제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문제 또 보시면 역시 또 나오죠. 서브컬이라는 서비스 품질 모형의 5가지 구성 차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나오고 공감성이 나와야 되는데 공통성이 나왔네요. 그래서 역시 틀리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5가지 요소를 알고만 있으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정도로 계속 출제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기출문제들을 계속 발췌를 해서 들고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기출문제를 푸시다 보면 맞닥뜨릴 문제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페러슈라만이라는 사람이 측정 도구를 만들어낸 건 맞는데, 이제 우리가 페러슈라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비스 품질의 5가지 차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유형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 다 있는데 편의성은 아니죠. 그죠? 5가지 모형 중에서 편의성은 또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등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역시 2번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이클 포터가 제시한 기업의 경쟁을 결정하는 5가지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마이클 포터가 얘기했던 5가지 요인이 뭐였죠? 물건을 공급해주는 공급자의 교섭력, 그리고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교섭력, 그 시장의 경쟁 정도, 그리고 대체제의 위협, 또 새로운 시장에 진입한 진입 장벽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5가지 요인으로 옳지 않은 거, 공급자 교섭력, 구매자의 교섭력 나왔고요. 보완제의 유무가 아니라 대체제의 위협이었죠. 3번이 옳지 않다. 그리고 잠재적 진입자와의 경쟁, 기존 기업들 간의 경쟁 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완제의 유무가 아니라 대체제의 위협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마이클 포터가 제시한 기업의 경쟁 요소, 경쟁 우위를 가져가기 위한 5가지 요소, 공급자나 구매자의 교섭력은 낮을수록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을 싸게 받을 수 있고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보완제가 아니라 내가 들어가는 해당 시장에서의 대체제의 위협이 낮아야 된다. 내가 파는 물건과 유사한 물건이 없어야 되고, 이러한 유사한 물건들이 없어야 내가 혼자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역시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잠재적 진입자와의 경쟁, 다른 말로 진입 장벽을 얘기했었죠. 해당 시장에 우리만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이 있다든가 아니면 차별적인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진입자들이 들어오지 않겠죠. 다른 시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기존 기업들 간의 경쟁. 우리가 새로운 시장에 뛰어드는데 그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예요. 그러면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존 기업들 간의 경쟁력이 낮은 지역이 우리가 들어가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가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5가지 모형 기억을 해 놓으셔야겠죠. 자, 그리고 또 한 번 나오네요. 마이클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 모형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교섭력이 큰 구매자의 압력으로 자사의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다. 자,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자가 교섭력이 큽니다. 그럼 내가 물건을 비싸게 팔지 못하고 조금 저렴하게 판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매자가 교섭력이 세니까요. 그러면 우리 회사의 수익성, 마진이 낮아질 수 있죠. 1번은 맞는 얘기고요. 2번에 대체재의 유용성은 기존 제품의 가치를 얼마나 상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변수이다. 그렇죠. 대체재의 유용성이라는 거는 내가 이걸 선택하지 않고 다른 걸 선택했을 때 과연 이전의 가치를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가, 이거를 보는 거였죠. 그래서 상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변수, 맞는 얘기고요. 3번에 공급자의 교섭력이 높아질수록 시장의 매력도는 높아진다. 자, 우리에게 원자재를 공급하거나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있습니다. 공급자의 교섭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공급자가 우리에게 물건을 줄 때 물건값이 싸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비싸게 제공된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기업의 수익에서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급자의 교섭력은 높아질수록 시장의 매력도는 낮아지게 되는 거죠. 3번이 옳지 않다. 자, 4번에 잠재적 진입자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진입장벽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입장벽의 높이는 신규 진입자 위협의 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진입장벽이 높아야 다른 시장에서, 다른 산업군에서 우리 산업으로 넘어오는 경쟁자들이 많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진입장벽은 높은 것이 좋습니다. 잠재적으로 아무나 우리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시장을 막는 진입장벽이 높아야 되는 거죠. 자, 5번에 경쟁 기업 간의 동질성이 높을수록 암묵적인 담합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업들 간에 서로가 비슷하다면 어때요? 비슷한 가격이 형성되고 비슷한 물건들을 판매하게 되고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가격을 서로 같이 함께 정하는 담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틀린 거는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크 포터의 오세령 모형에 대한 문제들도 계속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실제로 많은 내용을 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것들 역시 포인트가 항상 있습니다. 마케팅의 전략에서 BCG 매트릭스 4단계로 나눈 것, 그리고 각 산업군마다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이크 포터의 경쟁 우위를 하기 위한 3가지 전략, 그리고 5가지 세력 모형, 이 2가지 다 기억을 하시고 각각의 영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시장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서브컬의 내용, 서브컬 5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 5가지 유형 잘 기억을 하시고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역시 보너스 문제처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시고 기억만 하시면 좋은 성과 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